이년아, 자식 팔아먹은 돈은 다 어디다 처박아 두었느냐? 내 아들 잡아먹고 손주놈까지 팔아치운 이 천하의 몹쓸년! 최씨 노파의 벼락 같은 고함이 섬진강하고 나루터 장터를 뒤흔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 늙은 노파의 서슬퍼런 호통이 장터 끄트머리에 있는 낡은 어죽 움막을 뒤흔든 것일까요? 그리고 저 절뚝거리는 안악은 대체 어떤 여인이기에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런 봉변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대체 이 비루한 사내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훗날 이 나루터 장터를 발칵 뒤집어 놓게 된 것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순조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서 윤씨 상단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요. 팔도의 포목과 약재를 한 손에 쥐고 흔드는 큰 상단이었으니 장삿길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 사이에서도 윤씨 도방이라 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답니다. 그 상단의 젊은 도방 주인이 바로 윤도성이었어요. 32살 체격이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하되 눈빛이 유달리 냉철하여 한번 마주치면 쉬이 잊히지 않는 인상이었습니다. 오른쪽 손목 안쪽에 희미한 초승달 모양의 태점이 하나 있었는데 도성 스스로도 그것이 훗날 자신의 운명을 가르는 표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저녁에 도성이 아버지의 병석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채 깊숙이 자리한 병방 안에는 약재 다리는 냄새가 가득하였고 모시 장지문 너머로 빗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어요. 자리에 누운 도방 주인인 윤 씨는 온갖 약첩에도 차도가 없이 날로 야위어 갔는데 한때 팔도 장삭기를 호령하던 그 손이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이불 위에 힘없이 놓여 있었답니다. 도성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어요. 손마디마다 세월의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도성의 손목을 힘겹게 움켜쥐었어요. 윤씨 도방 주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도성아. 목소리가 실처럼 가늘었습니다. 도성이 귀를 바짝 아버지의 입가에 가져다 대야 겨우 들릴 정도였어요. 미안하다.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내 어미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말을 끝맺지 못하고 아버지는 눈을 감았어요. 곁에서 맥을 짚던 의원이 고개를 천천히 숙였지요. 방 안에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픽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숨이 멈추었어요. 도성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버지의 차가워지는 손을 놓지 못하였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 어미가. 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도성의 어머니는 그가 어릴 때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는데 아버지는 왜 마지막 순간에 어미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을까요? 장례는 사흘 동안 치러졌습니다. 문상객들이 줄을 이었어요. 팔도 장삿길에서 이름이 알려진 객주들과 포목상인들이 너도 나도 상복 차림으로 찾아왔고 향 연기와 곡소리가 상단 마당 가득 피어올랐지요. 도성은 상주 자리에 꼿꼿이 앉아 문상객들을 맞았습니다. 눈물은 보이지 않았어요. 슬픔에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겉으로는 흔들림 없이 예를 갖추었답니다. 장례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문상객들이 모두 빠져나간 늦은 시각, 도성은 잠시 바람을 쐬러 사랑채 행랑 어기로 나왔어요. 그때 처마 아래 그늘에서 낮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성과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던 먼 친척들이었지요. 도성은 발걸음을 멈추고 기둥 뒤에 몸을 세웠습니다. 본디 핏줄도 모를 자식이라지 않소? 그렇다더이다. 어미가 백냥을 받고 팔아넘겼다던데 어딘지도 모를 강변마을 어죽 장수 안악이라 하더이다. 세상에 그런 어미가 다 있소. 자식을 돈 받고 팔아치우다니. 도성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기둥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이었지요. 귀를 의심하였지만 친척들의 목소리는 또렷하였습니다. 입양하라는 말, 백냥에 팔렸다는 말, 그것이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지만 도성은 이를 악물고 그 자리를 버텼습니다. 더 들어야 하였거든요.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친척들은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도성은 떨리는 다리를 끌고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흰 삼배로 가린 아버지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아버지, 그래서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까? 장례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도성은 수하 중 가장 믿음직한 신복을 불렀어요. 봉서 다루는 일로 수십 년을 함께한 자였는데 도성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였답니다. 내 친어미를 찾아라. 신복이 눈을 크게 뜨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방 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가 입양하라는 소문이 있다. 사실인지 확인하고 친어미가 누구인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낱낱이 알아오너라. 신복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어요. 신복이 돌아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문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도성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찾았습니다. 도방 어른. 성명은 박수월이라 하옵고 올해 62살이랍니다. 섬진강 줄기를 따라 내려가면 나오는 하구촌이라는 나루터 마을에서 간판도 없이 어죽 장사를 하고 있사옵니다.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산다 하더이다. 도성은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인물화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깊은 주름이 파인 얼굴, 굽은 허리, 빛바랜 무명 치마 저고리에 낡은 행주치마를 두른 여인이었습니다. 저것이 자신을 낳은 여자라니. 신복이 말을 이었어요. 선대 도방 주인께서 어른을 들이신 경위도 알아왔사옵니다. 말해보아라. 선대 도방 주인께서는 슬하에 자식이 없으셨지요. 부인께서 연거푸 아이를 잃으신 끝에 더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셨다 하옵니다. 상단은 날로 커가는데 대를 이을 후사가 없으니 이것이 평생의 한이셨다 하더이다. 도성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상단의 약재 거래처인 나주 의원으로부터 소식이 닿았사옵니다. 경풍으로 죽어가는 사내아이가 있는데 그 어미가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른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의원이 한 가지를 덧붙였다 하옵니다. 아이의 부친 쪽 내력을 살펴보니 본관이 파평 윤씨로 학렬을 따지면 선대 도방 주인의 족갑벌에 해당하는 먼 친척으로 보인다고요. 수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겨우 닿는 먼 혈맥이었으나 동성동본의 이해는 어긋나지 않는다 하였답니다. 도성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선친께서 아이를 들이셨다는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망설임 없이 결정하셨다 하더이다. 치료비를 전액되는 조건으로 아이를 후계자로 삼겠다고요. 32년 전 입양 당시 백냥이 오간 기록이 있사옵니다. 도성의 눈이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역시 그랬던 것이지요. 백냥을 받고 자식을 넘긴 여자. 친척들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도성의 가슴 한가운데에서 불덩이 같은 것이 타올랐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지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짓 차림으로 변장하여 그 어죽집에 스며들겠다고요. 며칠 동안 저 여자가 어떻게 사는지 낱낱이 확인한 뒤 마지막에 자신이 바로 그 아들임을 밝히며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겠다고요. 이튿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도성은 별채 사랑방 경대 앞에 서 있었어요. 노쇠로 만든 작은 거울 속에는 더 이상 한양 최대 상단의 도방 주인이 없었습니다. 곱게 빗어 넘기던 상투 대신 일부러 헝클어뜨린 산발에 짙은 옥색 도포 대신 때에 쩔쩔 저른 무명 도포를 걸치고 발에는 코가 너덜너덜 뜯어져 발가락이 삐져나온 헐은 집신을 신었지요. 얼굴에는 아궁이 재를 살짝 문질러 볕에 오래 그을린 것처럼 꾸몄답니다.
누가 보아도 영락없는 떠돌이 거지 행색이었습니다. 도성은 롯새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씁쓸하게 올렸어요. 기다리거라. 낮고 차가운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뱉는 순간 도성의 가슴 한 구석이 이상하게 쓰렸어요.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성은 그 느낌을 애써 무시하고 방문을 열었지요. 섬진강을 따라 남쪽으로 이틀을 내려가면 하구촌이 나왔습니다. 강물이 굽이쳐 바다로 빠져나가는 어귀에 자리한 작은 나루터 마을이었어요. 포구 쪽에는 고깃배들이 줄지어 매여 있었고 새벽 물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은 강 위로 백로 몇 마리가 낮게 날고 있었지요. 비릿한 물냄새와 함께 장작 타는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나루터 옆으로 작은 장터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좌판들이 옹기종기 늘어선 사이로 사람들이 오갔는데 아침 일찍부터 나물 파는 소리, 생선 파는 소리가 악자하게 뒤섞여 있었답니다. 그 장터 끄트머리 강물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낡은 초가 움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간판이 없었어요. 그냥 판자 한쪽에 빼뚜하게 어죽이라고만 적혀 있었는데 그마저도 오랜 세월 빗물에 씻겨 글자가 거의 지워져 있었지요. 처마에는 새끼줄이 늘어져 있었고 움막 안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구수한 쏘가리 국물 냄새가 물안개와 뒤섞여 은근하게 퍼져나왔어요. 도성은 장터 어귀에 서서 그 움막을 바라보았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안에서 뒤섞이고 있었지요. 도성은 그것을 꾹 눌러 담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지처럼 터벅터벅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요. 낡은 살인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쌌어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구수한 국물 냄새가 한꺼번에 코끝을 덮쳤지요. 좁은 움막 안에는 거친 나무 평상 몇 개가 전부였고 기둥 한켠에는 오래된 절기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흙바닥은 여기저기 꺼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보였습니다. 박소월, 62살. 깊은 주름이 파인 얼굴에 굵게 튀어나온 손마디가 눈에 들어왔어요. 손등에는 오랜 세월 뜨거운 손물과 잿물에 시달린 흔적이 선명하였고 행주치마에는 국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허리는 조금 굽어 있었고 무쇠솥 앞에 서서 긴 나무 주걱으로 어죽을 젓고 있었지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걸음걸이였습니다. 솥에서 평상으로 그릇을 옮길 때마다 한쪽 다리를 절뚝거렸어요. 걸음을 뗄 때마다 얼굴이 살짝 찡그려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픈 것이 분명하였지요. 그런데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하였어요. 소월이 고개를 들어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때 묻은 도포, 헝클어진 상투, 너덜너덜 뜯어진 집신. 누가 보아도 거지나 다름없는 행색이었지요. 그런데 소월은 눈살을 찌푸리거나 내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손짓하며 말하였어요.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들어와 앉으시지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도성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거지한테 저리 친절하게 구는 사람이 있을까요? 착한 척하는 것이겠지, 아니면 뭔가 노리는 것이 있는 것이겠지 하고 생각하며 구석 평상에 걸터 앉았답니다. 소월의 뒷모습을 지켜보면서요. 어죽 한 그릇 드릴까요? 금방 나옵니다. 소월이 부엌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무거운 솥 뚜껑을 들어 올리고 국자로 어죽을 푸는 모습이 보였어요. 걸음마다 한쪽 어깨가 기울었지만 손놀림만은 능숙하였지요. 잠시 후 소월이 어죽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질그릇 뚝배기였어요. 어죽 위에는 은빛 쏘가리 살점이 수북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도성은 속으로 고개를 갸웃하였지요. 거지 행색에게 이렇게까지 넉넉하게 퍼주다니. 그때였습니다. 어죽 그릇을 평상에 내려놓던 소월의 손이 멈추었어요. 도성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시선이 스르르 오른쪽 손목 안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태점이 있는 자리였지요. 소월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뚝배기를 내려놓는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얼굴빛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소월의 머릿속에서 32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것이었답니다. 품에 안고 강변을 달리던 아기, 그 아기의 오른쪽 손목 안쪽에 있던 초승달 모양의 태점. 목욕을 시킬 때마다 손가락으로 살살 어루만지던 그 자리였어요. 소월이 가까스로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저기 나그네 성함이 어찌 되시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눈빛이었어요. 두려워하면서도 기대하는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윤도성이라 하오. 도성이 무심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 순간 소월의 눈에서 빛이 조금 사그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돌연히일 리가 없었습니다. 32년 전 눈물을 삼키며 보낸 아들의 이름은 도련이었거든요. 도성이 아니라요. 소월이 고개를 살짝 떨구더니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절뚝거리는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도성은 소월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왜 이름을 물은 것일까요? 왜 저런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무엇을 기대하였던 것일까요? 도성은 어죽한 숟갈을 떴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맛이 혀끝에 감겼어요. 이상하였습니다. 이상하게 마음 한 구석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아주 오래전에 먹어본 것 같은 어딘가 그리운 맛이었습니다. 도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저 여자는 자신을 버린 사람인데, 돈을 받고 팔아넘긴 사람인데 왜 이 어죽을 먹으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일까요? 도성은 스스로를 다잡으며 다시 소월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등이 굽어 있었고 어깨가 좁아 보였습니다. 저 굽은 등으로 30년을 살아온 것일까요? 저 절뚝거리는 다리로 매일 어죽을 끓여온 것일까요? 아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야. 도성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저 여자는 복수의 대상이었습니다.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구수한 어죽 냄새가, 그 따뜻한 김이 이상하게도 도성의 마음 한 구석을 자꾸만 흔들어 놓았답니다. 그날 이후로 도성은 소월의 움막에 눌러 앉았습니다. 소월이 갈곳 없는 도성에게 창고 한 켠을 내어주었어요. 삐걱거리는 문을 열면 쌀가마니와 낡은 솥단지가 쌓여 있었고 구석에 거적대기 하나가 깔려 있었지요. 도성은 그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친 흙벽 사이로 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한양 상단의 별채 사랑방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만 도성은 개의치 않았답니다. 가까이서 지켜보기 딱 좋은 자리였으니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도성은 구석 평상에 앉아 소월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으로 쫓았어요. 복수를 위해 관찰하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였지만 묘하게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소월의 하루는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시작되었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강가로 내려가 쏘가리를 잡아오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무거운 무쇠솥을 옮기고 장작에 불을 지펴 국물을 우려내는 것이 첫 일과였어요. 걸음을 뗄 때마다 얼굴이 살짝 찡그려졌지만 손을 멈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어죽 건더기를 넉넉하게 퍼서 질그릇 뚝배기에 담아냈어요. 쏘가리 살점이 수북이 올라가도록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는 건더기를 듬뿍 퍼주면서 정작 소월 본인은 점심때가 되어도 어죽을 먹지 않았어요. 손님이 빠져나간 틈에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식은 밥에 물을 말아 후루룩 삼키는 것이 전부였지요. 반찬이라고는 묵은 김치 몇 조각이 고작이었습니다. 도성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손님한테는 쏘가리 살점 듬뿍, 본인은 찬물말이 밥이라고요. 불쌍한 척 연기하는 것이겠지. 누군가 보고 있으니
착한 척하는 것이겠지 하고 스스로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월의 표정에는 아무런 꾸밈이 없었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찬 밥을 먹고 당연하다는 듯이 설거지를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다음 손님을 맞았습니다. 저러다 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사흘째 되던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장터 어귀에 허름한 차림의 사내아이 하나가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나이는 10살 안팎으로 보였는데 낡은 무명 저고리에 집신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지요. 아이는 어죽 움막 쪽을 힐끔힐끔 바라보다가 소월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소월이 행주치마를 털며 밖으로 나갔어요. 얘야, 배고프냐? 들어와서 먹고 가거라.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주머니, 저 돈이 없는데요. 돈은 무슨, 어서 들어오너라. 소월이 아이의 손을 잡고 움막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어죽을 한 그릇 가득 퍼서 아이 앞에 내려놓았어요. 쏘가리 살점도 듬뿍, 밥도 수북이. 아이가 허겁지겁 어죽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국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이는 신경 쓰지 않고 숟가락을 움직였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던 것일까요? 소월이 아이 옆에 앉아 등을 살살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체하겠다. 배고프면 언제든 와서 먹어. 알았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도성은 구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또 공짜로 주는군. 아까 나한테도 그랬고 이제 저 아이한테도 그러고 저러다 장사 망하는 것 아닌가. 도성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가 밥을 다 먹고 꾸벅 인사를 하였어요.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 또 배고프면 언제든지 오너라. 소월이 따뜻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가 움막을 나가는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이 이상하게 촉촉하였지요. 도성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왜 밥을 계속 공짜로 주시는 것이오? 소월이 고개를 돌려 도성을 바라보았어요.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 아이 호러미 밑에서 자란다오. 형편이 어려워서 굶는 날도 많다 하더이다. 소월이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나서요. 도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이라고요. 돈 받고 판 아들 말하는 것이겠지. 소월의 말이 뻔뻔하게 들렸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였는지 기억이나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소월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을 말할 때 목소리가 살짝 떨렸고 창밖을 바라보는 눈가에 물기가 맺히는 것이 보였거든요. 뭐가 진실인 것일까요? 도성이 부엌 쪽을 바라보다 한켠에 가지런히 놓인 낡은 집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년을 신은 것인지 밑창이 얇아질 대로 얇아져 있었고 여기저기 헤어져 있었지요. 백냥을 받은 사람이 왜 저런 집신을 신고 있는 것일까요? 도성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다 계산된 행동일 것이라고, 착한 척 연기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 구석이 찜찜하였습니다. 저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아이 등을 쓰다듬던 그 손길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시각인데 가게 쪽에서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도성이 창고 문틈으로 내다보니 소월이 이미 일어나 있었지요. 절뚝거리는 다리로 무거운 솥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솥 안에 쏘가리 뼈를 넣고 물을 붓고 장작에 불을 댕겼어요. 국물을 우려내는 것이었지요. 걸음마다 한쪽 다리를 끌었고 얼굴이 찡그려졌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성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의문이 들었어요. 저 다리는 왜 절이 되었을까? 백냥을 받았다면서 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일까? 백냥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때였습니다. 소월이 재료를 손질하다 멈추었어요. 기둥에 붙어있는 오래된 절기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절기표에는 붉은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하나 있었어요. 소월이 그것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어루만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도련이 생일이 다음 달이구나. 도성의 심장이 덜컥하였습니다. 귀를 의심하였어요. 자기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고요. 30년이 지났는데도요. 도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겠지. 아니면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겠지.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전이었습니다.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도성이 창고에서 눈을 비비며 일어났을 때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물 장수 복순이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라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소월아, 최씨 할멈이 온다. 사람이면 저럴 수 없는 건데 어쨌건 조심해야 한다. 소월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주걱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눈이 커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였지요. 도성이 창고 어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갸웃하였습니다. 최씨 노파라면 신복에게 들어 알고 있었어요. 소월의 전 시어머니, 30년 전 소월을 쫓아낸 장본인이었지요. 그런 자가 왜 지금 다시 찾아오는 것일까요? 쾅! 그때 살인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80이 넘어 보이는 노파가 성큼 들어섰어요.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은 서슬이 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입술이 얇게 다물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도끼날 같은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최씨 노파가 성큼 다가오더니 소월의 멱살을 확 움켜쥐었어요. 이년아, 자식 팔아먹은 돈 어디 숨겨두었느냐? 당장 내놓지 못할까? 소월이 숨이 막힌 듯 몸을 뒤로 젖혔어요. 노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하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은 무슨 말이야. 내 아들 잡아먹고 손주놈까지 팔아치운 년이 돈을 쟁여두고 이 모양으로 사는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최씨 노파가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도성은 창고 어귀에서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돈 받고 판 것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사실인 것이었지요. 도성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노파가 소월을 세게 밀쳤어요. 소월이 뒤로 비틀거리다 흙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절뚝거리던 다리가 꺾이면서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소월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도성이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어요. 복순이 뛰어들어 최씨 노파 앞을 막아섰습니다. 두 팔을 벌려 쓰러진 소월을 가렸어요. 복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하였지요. 할멈, 이제 그만하시지요. 소월이 괴롭히지 마세요. 최씨 노파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어요. 비켜라, 이년아. 내가 뭔데 나서느냐. 복순이 노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30년 전에도 할멈이 소월이를 밀었잖아요. 계단에서 굴렀는데 소월이가 아이를 감싸다 다리가 절이 된 것이잖아요. 그것도 모자라 돈 한 푼 안 주고 맨몸으로 쫓아내고서는 왜 아직도 이 사람을 괴롭히시는 거예요? 도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계단에서 굴렀다고요. 아이를 지키려다가요. 도성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였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진실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절뚝거리는 다리가 그래서 절이 된 것이라고요. 그러자 바닥에 쓰러진 소월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최씨 노파의 고함 소리가, 복순의 목소리가, 30년 전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뒤엉켜 돌아갔습니다. 대체 무엇이 진실인 것일까요? 최씨 노파가 복순을 노려보더니 마지막으로 거친 말을 퍼붓고 살인문을 박차며 나갔습니다. 살인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좁은 움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소월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잔뜩 움츠어들어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복순이 소월의 어깨를 붙잡고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소월이 고개를 저으며 복순의 손을 잡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순아, 나 괜찮아. 그만해. 소월이 고개를 들어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멱살을 잡히고 바닥에 넘어졌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온화한 눈빛이었어요. 눈가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 때문에 놀랐겠구려. 나는 괜찮소? 밥은 먹었소? 도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을 쫓아낸 시어머니에게 밀쳐지고도 거지인 자신의 밥 걱정을 하다니. 대체 이 사람은 무엇인 것일까요? 왜 계속 착한 척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 저런 사람인 것일까요? 도성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소월이 쓰러진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무거운 솥을 들어올리려 하였어요. 손잡이를 잡았지만 힘이 붙지 않아 솥이 비틀거렸습니다. 도성이 저도 모르게 다가갔어요. 제가 들겠소. 소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소? 나그네가 왜 이런 것을. 하지만 도성은 이미 솥을 들어올리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팔뚝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이것을 매일 혼자 들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절뚝거리는 다리로, 저 굽은 허리로요. 솥을 제자리에 놓고 돌아서는데 소월이 작게 말하였어요. 고맙소. 도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시어머니에게 밀쳐서 넘어졌던 사람이 왜 먼저 고맙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자신의 아픔은 숨기고 남의 걱정부터 하는 것일까요? 도성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도성은 가게 밖으로 나가는 복순을 따라갔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복순을 붙잡고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어요. 아주머니, 아까 그 말이 무슨 말이요? 계단에서 굴렀다는 것이요. 복순이 도성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소월의 움막에서 며칠째 신세를 지고 있다는 거지 나그네구나 하는 눈빛이었지요. 복순이 한숨을 깊이 내쉬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30년 된 벗의 사연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30년 전 일이요. 복순이 움막 안쪽을 힐끔 보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소월이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경풍에 걸렸다오. 의원 말이 약값이 없으면 살리기 어렵다는 것이었지요. 소월이가 시어머니한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발 손주를 살려달라고요. 그런데 최 씨 할멈이 뭐라고 하였는지 아시오? 핏줄도 모를 아이를 내가 왜 살리냐고 팔자가 사나운 년이 들어와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고 소월이를 끌어내지 않겠소? 도성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런데 끌어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소. 복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였어요. 쫓아내면서 계단 위에서 소월이를 세게 밀었는데 소월이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본인 몸으로 감싸서 아이는 하나도 안 다쳤지만 소월이의 다리는 그때 사고로 저렇게 된 것이요. 복순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문지르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얼마나 독한 양반이었는지 그것도 모자라서 돈 한 푼 주지 않고 맨몸으로 쫓아냈답니다. 그 몸으로 어린아이를 안고 어디로 갔겠소? 갈 데가 없었지요. 그 뒤 이야기는 나도 자세히는 모르오. 다만 소월이가 이 하구촌에 흘러들어왔을 때는 아이가 없었다는 것뿐. 그 후로 30년을 저렇게 혼자 살고 있는 것이요. 도성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를 포기하였다고요. 아이를 감싸다 절이 된 다리를 치료도 못 받은 것이라고요. 도성은 아무 말 없이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거적 위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백냥을 받고 자식을 팔았다는 말과 아이를 감싸다 다리가 절이 되었다는 말이요.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어느 쪽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성은 거적 위에 누워 잠을 청해 보았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복순의 말이 자꾸 귀가에 맴돌았거든요. 아이를 감싸다 절이 된 것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월이 설거지를 하며 낮게 흥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멜로디였어요. 자장가 곡조였습니다. 도성의 몸이 굳었어요. 이 노래 왜 이렇게 익숙한 것일까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언제 들었던 것일까요? 머릿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기억이 꿈틀거렸습니다.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외면하려 하면 다시 떠오르는 느낌이었어요. 도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 노래를 들으니까 가슴속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판 사람인데 내 마음이 왜 이러는 것일까? 도성은 그 의문을 품은 채 스르르 잠이 들었답니다. 평소에는 뒤척이기 일쑤였는데 그날 밤은 이상하게 깊이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도 꾸지 않고 새벽까지 푹 잠들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강물 위로 물 한 개가 자욱하게 깔려있는 시각이었어요. 장터 사람들도 좌판을 펼치기 전에 고요한 시간이었지요. 도성은 거적 위에 누워 뒤척이다 눈을 떴는데 창고 문틈 사이로 부엌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였어요. 소월은 늘 새벽닭이 울 무렵이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을 올리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솥 올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만지는 소리, 보자기를 펼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도성이 창고 문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소월이 부엌 한켠 궤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꾸리고 있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쌀이었습니다. 한 대, 두 대 조심스럽게 대질하여 배 보자기에 싸고 그 옆에 말린 약재 꾸러미를 가지런히 놓았어요. 당기며 천궁이며 몸이 허약한 아이들을 보하는 데 쓰이는 귀한 약재들이었지요. 도성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 약재들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하구촌 장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강 건너 읍내 약방에 가야만 살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월은 손님들에게 어죽 건더기를 듬뿍 퍼주고 본인은 찬 물말이 밥을 먹으면서 어디서 저런 약재를 마련한 것일까요? 소월이 약재 꾸러미를 보자기에 함께 싸서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쪽지 하나를 꺼내 촛불 앞에 바짝 앉았어요. 붓에 먹을 묻혀 무언가를 적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촛불빛 아래 조심스럽게 붓을 놀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다 적고 나서 소월이 쪽지를 보자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은 채로 보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살며시 흔들렸어요. 소월의 눈가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물인지 촛불빛이 반사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눈빛만은 도성도 모르게 마음 한 구석을 건드렸어요. 도성은 창고 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저 보자기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저 쪽지에는 무슨 글자를 적은 것일까요? 소월은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인 양정성을 다하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도성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거적 위에 누웠지만 잠이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장이 서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도성은 창고에서 나와 구석 평상에 걸터 앉아 소월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고 있었어요. 그때 소월이 어죽 운막문을 잠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아침에 싸둔 큰 보자기가 들려 있었지요. 평소와 다른 차림이었어요. 때 묻은 행주치마 대신 그나마 깨끗한 무명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낡기는 하였지만 정성스럽게 풀을 먹여 다린 옷이었어요. 저고리 깃이 반듯하게 여며져 있었지요. 소월이 나들이를 나서는 날이 얼마나 드문지 복순이 지나가다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뜰 정도였습니다. 소월아, 어디가? 강 건너 절에 좀 다녀오려고. 또 가는 거야? 이번 달에도 빠지지 않는구나. 복순이 혀를 끌끌 찼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30년을 지켜봐 온 벗이었으니까요.
저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복순도 알고 있었지요. 소월이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나루터 쪽으로 향하였어요. 도성은 직감적으로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소월의 뒤를 조용히 밟았어요. 장터 사람들 사이에 섞여들어 거리를 두고 따라갔지요. 소월은 나루터에서 뱃사공을 불렀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이었어요. 보자기를 무릎 위에 꼭 올려놓고 강물을 바라보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픔을 참아온 그 다리로 무거운 보자기를 두 손에 꼭 쥔 채로요. 도성도 잠시 후 같은 나루를 건넜어요. 들키지 않도록 뱃사공 뒤에 몸을 세웠지요. 강 건너편 언덕 위에 작은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와지붕 위로 소나무 가지가 드리워져 있었고 처마 끝 풍경이 강바람에 낮게 울렸어요. 절 마당 한켠에는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부모 없이 절에서 기거하는 아이들이었지요. 허름한 차림에 볼이 홀쭉하였지만 눈망울만은 초롱초롱하였어요. 도성은 담장 밖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고개를 살짝 내밀었어요. 소월이 절 마당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아주머니 오셨어요. 오늘도 오셨다. 아이들이 소월의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작은 손들이 소월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소월이 아이들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햇살이 내려앉은 것 같았지요. 그 웃음이 움막에서 보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움막에서는 늘 조용하고 쓸쓸한 미소였는데 아이들 앞에서는 온 얼굴에 빛이 번졌어요. 소월이 가져온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쌀 보자기와 약재 꾸러미가 나왔어요. 절의 노승이 합장을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살님, 이번 달도 이리 챙겨주시니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보살님 오시기만 기다렸다오. 소월이 손을 내저었어요. 별것도 아닌 것을요. 아이들이 굶지 않아야지요. 노승이 쪽지를 살펴보며 말하였습니다. 시주자 이름을 이번에도 윤도련으로 적어두면 될까요? 소월의 손이 잠깐 멈추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주셔요. 목소리가 아주 낮았어요. 그 안에 30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지요. 담장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성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윤도련. 자신의 아명이었습니다. 어릴 때 양부가 불러주던 이름이었지요. 상단을 물려받은 뒤로는 도성이라는 이름을 써왔으니 그 아명을 기억하는 사람은 양부 곁에 오래 있던 몇몇 신복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저 여자가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어찌하여 시주자 이름을 하필 그것으로 적는 것일까요? 도성은 담장에 등을 기댔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소월은 마당에 돗자리를 펼치고 아이들과 함께 앉았어요. 절 부엌에서 가져온 죽그릇을 아이들 앞에 하나씩 놓아주었지요.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가 담장 밖까지 들려왔습니다. 소월이 연신 아이들 입에 음식을 넣어주며 웃었어요. 정작 본인은 거의 먹지 않으면서요. 움막에서 보던 모습과 꼭 같았습니다. 손님에게는 듬뿍, 본인은 거의 손을 대지 않는 모습이요. 잠시 후였습니다. 소월이 어린아이 하나를 무릎에 앉혔어요. 2살이나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주 어린아이였지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멜로디였어요. 도성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창고에서 들었던 바로 그 자장가였어요. 소월의 목소리가 강바람을 타고 담장 너머로 흘러왔습니다. 도성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소월이 무릎 위에 아이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단순한 자애로움이 아니었어요. 그 눈빛 안에는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아주 깊고 오래된 그리움이었지요. 마치 그 아이를 통해 다른 누군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는 입술이 자꾸만 파르르 떨렸어요. 한 소절 한 소절 부를 때마다 목소리가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도성은 담장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왜 이러는 것일까요? 백냥을 받고 자식을 팔아넘긴 여자가 왜 매달 쌀과 약재를 이고 지고 강을 건너오는 것일까요? 왜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일까요? 왜 시주자 이름이 하필 자신의 아명인 것일까요? 그리고 왜 저 눈빛이 저리 쓸쓸한 것일까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도성은 당황하여 담장에서 몸을 돌렸어요.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지요. 강바람이 뺨을 스쳐 지나갔어요. 눈가가 시렸습니다. 바람 탓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탓인지 도성은 스스로에게도 알 수가 없었답니다. 오후가 되어 도성은 어죽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월은 아직 절에서 돌아오지 않은 듯 움막이 비어 있었어요. 도성은 구석 평상에 걸터 앉아 움막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부엌, 낡은 무쇠솥, 기름때가 낀 화덕. 그것이 전부였어요. 30년을 이 자리에서 산 사람의 살림치고는 너무나 소박하였지요. 벽 한켠에는 오래된 절기표가 붙어 있었고 그 옆으로 작은 쪽지 하나가 기둥에 꽂혀 있었습니다. 도성은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소월의 손글씨였지요. 정갈하지는 않지만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눌러 쓴 글씨였어요. 먹이 여기저기 번진 것으로 보아 붓을 잘 다루지 못하는 손으로 힘겹게 써내려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글씨 하나하나에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하였어요. 도련이 이름으로 이번 달 쌀 2대, 약재 한 꾸러미 절에 보내기. 도성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도련이라는 이름이 눈에 박혔어요. 자신의 아명이었습니다. 절에서도 이 쪽지에서도 어찌하여 이 이름이 자꾸 나오는 것일까요? 도성은 쪽지를 내려놓지 못하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절기표 아래쪽에 또 다른 쪽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오래되어 누렇게 빛이 바랜 것이었지요. 도성이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쓴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부터 적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낡아 있었습니다. 정월 초이튿날 도련이 생일. 미역줄기 구해두기. 도성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정월 초이튿날. 도성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양부께서도 상단의 신복들도 해마다 잊지 않고 챙겨주던 날이었지요. 그런데 이 여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쪽지에 적어두고 미역을 구해둔다고 하였어요. 미역이라니. 조선에서 어미가 아이를 낳고 먹는 것이 미역국이지요. 그 미역을 해마다 도련이 생일에 구해두었다는 것은 저 여자가 30년 동안 아들의 생일을 혼자 기억하며 지내왔다는 것이었어요. 돈 받고 자식을 팔아넘긴 사람이 왜 30년 동안 아들의 생일에 미역을 구해두는 것일까요? 도성은 쪽지를 두 손으로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뒤섞여 돌아갔어요. 시주자 이름이 윤도련이라는 것, 소월이 매달 쌀과 약재를 절에 보낸다는 것, 저 절뚝거리는 다리가 아이를 감싸다 절이 된 것이라는 복순의 말, 그리고 30년 동안 아들의 생일을 혼자 기억해온 쪽지. 어느 것 하나 백냥을 탐하여 자식을 판 여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도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직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잡으려 하였지만 이번에는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켠에서 뭔가 단단하게 굳어있던 것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밤이 되었습니다. 장터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강물 소리만 낮게 깔리는 시각이었어요. 도성은 움막 밖으로 나와 장터 어귀에 대기하고 있던 신복을 찾았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었어요. 백냥의 행방을 더 자세히 캐어보아라. 그 돈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갔는지 낱낱이 알아오너라. 신복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사옵니다. 도방 어른. 다만 워낙 오래된 일이라 시일이 좀 걸릴 것이옵니다. 상관없다. 끝까지 파헤쳐 보아라. 신복이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도성은 그 자리에 서서 강물을 바라보았어요. 밤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강물 위로 달빛이 길게 뻗어 있었지요. 어딘가에서 소쩍새 우는 소리가 낮게 들려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움막 쪽에서 소월의 흥얼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부르는 소리였지요. 낮고 부드러운 그 자장가였습니다. 절에서도 어젯밤에도 들었던 바로 그 노래였어요. 도성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었어요. 저 자장가를 소월이 부를 때마다 도성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이 꿈틀거렸거든요. 어릴 적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닿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외면하려 하면 다시 떠오르는 아주 오래된 기억의 조각 같았지요. 도성은 강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소월의 자장가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밤바람 속으로 퍼져나갔어요. 도성의 머릿속에서 오늘 본 것들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매달 강을 건너는 소월의 뒷모습이, 무릎 위의 어린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눈빛이, 그리고 기둥에 꽂혀있던 낡은 쪽지의 글씨가, 정월 초이튿날 돌연히 생일, 미역줄기 구해두기.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저려왔어요. 도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는지도 몰랐지요. 강물은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달빛이 물 위에서 일렁거렸습니다. 소쩍새가 다시 한번 낮게 울었어요. 도성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발걸음을 움막 쪽으로 옮겼답니다. 마음 한 구석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지만 도성은 아직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성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였어요. 거적 위에 누워 눈을 감아보았지만 머릿속이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신복에게 백냥의 행방을 캐어오라 하였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시일이 걸릴 것이었어요. 그 사이 도성의 가슴속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서로 부딪히고 있었지요. 하나는 분노였습니다. 백냥을 받고 자식을 팔아넘긴 여자.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어요. 신복이 가져온 문서에도 분명히 백냥이 오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소월이 아이들에게 잘 대해주고 아무리 저 절뚝거리는 다리가 안쓰러워 보여도 그 사실만큼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도성은 스스로에게 말하였어요. 또 하나는 의심이었습니다. 매달 강을 건너 쌀과 약재를 이고 가는 뒷모습이, 시주자, 이름을 윤도련으로 적어달라 하던 낮은 목소리가, 절기표 아래 꽂혀있던 낡은 쪽지의 글씨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백냥을 탐하여 자식을 판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지요. 도성은 결국 거적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생각이 이 지경까지 흘러왔다면 한 가지를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었어요. 저 여자가 정말로 돈에 눈이 먼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요. 그것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성은 장터 어기로 나가 신복을 찾았어요. 오늘 중으로 상인으로 위장하여 소월에게 접근하거라. 이 자리를 거금에 사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고 전하여라. 후한값을 제시하되 저 여자가 흔들리는지 지켜보아라. 신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를 부르오리까, 도방어른. 도성이 잠시 생각하였어요. 이 하구촌 장터 시세로 따지면 저 터가 10량 안팎일 것이다. 10배를 쳐서 100량을 부르거라. 신복이 눈을 살짝 크게 떴어요. 100량이면 하구촌 장터 상인이 평생을 벌어도 쉽게 모으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그만한 돈을 제시하면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옵니다. 그러니 시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서 가거라.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손님 두어 명이 어죽을 먹고 나간 뒤 움막이 한산해진 시각이었어요. 소월이 빈 그릇을 거두어 부엌으로 들어가려는 참이었지요. 그때 살인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사내 하나가 들어섰어요. 신복이었습니다. 잿빛 도포에 갓을 반듯하게 눌러 쓴 차림이었는데 어디선가 행상을 하며 장삭기를 오가는 중년 상인처럼 보였지요.
움막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소월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집 주인장이시오? 소월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하오. 어죽 드시러 오셨소? 아니요. 신복이 품속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두 손으로 내밀었어요. 한양에서 내려온 상단 사람이요. 이 하구촌 나루터 일대터를 매입하려는 분이 계신데 이 자리가 마음에 든다 하시더이다. 100냥을 드리고 사고 싶다 하시오. 움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월의 눈이 커졌어요. 놀란 표정으로 신복을 바라보다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천천히 움막 안을 둘러보았어요. 낡은 무쇠솥, 달아진 나무 평상, 기둥에 꽂힌 오래된 쪽지들, 흙바닥 여기저기 꺼진 자리까지요. 도성은 창고 문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100냥이라면 소월이 평생 어죽을 팔아도 모으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저 절뚝거리는 다리를 고치고도 남을 돈이었지요. 솔깃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었어요.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도성은 속으로 생각하였어요. 역시 돈 앞에서는 흔들리는구나. 그동안 느꼈던 묘한 끌림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것 봐. 결국 돈이야. 처음부터 다 돈 때문이었어. 그때였습니다. 소월이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오. 이 자리는 팔 수 없소. 목소리가 조용하였지만 단호하였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신복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100냥이요. 이 하구촌 시세로 따지면 10배가 넘는 값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소? 소월이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이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였어요. 잠시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는 내가 30년 전에 처음 이 하구촌에 흘러들어왔을 때 자리를 잡은 곳이요. 소월이 잠시 숨을 고르었어요. 그때 품에 안고 있던 아이와 며칠을 함께 지낸 곳이기도 하오. 이 세상에서 내 아들과 추억이 남아있는 유일한 자리요. 소월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혹여라도 아들이 어미를 찾아온다면 어미는 이 자리에 있어야 만날 수 있지 않겠소. 그러니 이 자리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하여도 떠날 수가 없소. 부디 다른 자리를 알아보시오. 신복이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움막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소월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지요. 그 눈빛이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어요. 아들이 어미를 찾아온다면 이 자리에 있어야 만날 수 있다는 말을 소월은 그냥 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30년 동안 그 생각 하나로 이 자리를 지켜온 것이었지요. 도성은 창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100냥을 거절하였다고요. 아들을 기다린다고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고요. 도성의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하나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100냥의 행방이었지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강물이 노을빛에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장터 상인들이 하나둘 좌판을 걷어들이기 시작하였지요. 도성은 움막 밖 장터 어귀에 서서 신복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신복이 돌아왔어요. 발걸음이 평소와 달리 무거워 보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품고 온다는 것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지요. 신복이 주위를 한번 살핀 뒤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도방어른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100냥건을 더 파헤쳐 보았사옵니다. 도성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말해보아라. 신복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고르는 것 같았어요. 도방어른, 처음 보고 드릴 때는 100냥이 오간 기록만 확인하였사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깊이 살펴보니 그 100냥이 건네진 바로 그날 고스란히 되돌아간 기록이 있사옵니다. 도성의 몸이 굳었습니다. 뭐라 하였느냐? 박소월이 그 자리에서 100냥을 돌려보냈다 하옵니다.
자식값은 받을 수 없다 하면서요. 선대 도방 주인께서 거듭 권하셨으나 끝내 받지 않으셨다 하더이다. 도성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 저 여자가 받은 돈은 한 푼도 없다는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도방 어른. 신복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옵니다. 소월이 이 하구촌에 자리를 잡은 뒤로 매달 강 건너 절에 쌀과 약재를 보내온 것이 30년이 되었다 하옵니다. 시주자 이름은 언제나 윤도련 도방 어른의 아명이었사옵니다. 도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쌀과 약재를 마련하느라 소월이 어죽 움막에서 번 돈을 거의 다 써왔다 하더이다. 그러니 본인이 참 물말이 밥을 먹으면서 살아온 것이었지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의원에게 보인 적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옵니다. 다리를 고칠 돈이 생기면 어김없이 아들 이름으로 절에 보냈으니까요. 도성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30년이었어요. 30년 동안 매달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명으로요. 다리를 고칠 돈이 생겨도 쓰지 않고 찬밥에 물을 말아먹으면서 구멍 뚫린 집신을 신고 다니면서 오직 아들의 이름으로 다른 아이들을 살려왔던 것이었어요. 신복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도방 어른 한 가지를 더 아뢰어야 할 것 같사옵니다. 도성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가만히 있었어요. 소월이 매달 절에 쌀과 약재를 보낼 때마다 노승에게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 하옵니다. 시주자 이름 윤도련을 절 장부에 남겨달라는 것이었지요. 노승이 까닭을 물으니 소월이 이리 말하였다 하더이다. 신복이 잠시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혹연의 아들이 훗날 이 세상 어딘가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으로 어미의 도리를 조금이나마 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도성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억지로 참으려 하였지만 참아지지 않았어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 여자는 아들에게 단 한 번도 닿지 못한 채로 아들의 이름만으로 다른 아이들을 살려왔던 거였어요. 다리를 고치는 것도 포기하고 배불리 먹는 것도 포기하고 100냥짜리 제안도 거절하면서 오직 아들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그 한 가지 희망으로 이 자리를 지켜온 것이었지요. 도성은 벽에서 손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차가운 흙바닥이 등에 닿았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온 분노가 가슴속 깊이 단단하게 굳어있던 복수심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신복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도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방 어른 괜찮으시옵니까? 도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손끝이 차갑게 떨렸지요. 내가 무엇을 하러 이곳에 온 것인가? 복수를 하러 왔어요. 저 여자를 무너뜨리러 왔습니다. 절망시키러 왔지요. 그런데 30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은 저 여자였고 정작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장터 불빛이 모두 꺼지고 강물 소리만 낮게 깔리는 시각이었어요. 도성은 창고 거적 위에 누워 있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거미줄이 쳐진 낡은 천장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지요. 신복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식값은 받을 수 없다 하면서 100냥을 돌려보냈다는 말이, 30년 동안 매달 아들의 이름으로 쌀과 약재를 보냈다는 말이, 다리를 고칠 돈이 생겨도 아들 이름으로 절에 보냈다는 말이. 도성은 두 손으로 눈을 덮었어요. 저 여자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는 30년 동안 자신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온 것이었어요. 절기표 아래 꽂힌 낡은 쪽지에 생일을 적어두고 매달 아들의 이름으로 강을 건너고 다리가 아파도 치료를 포기하면서 아들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그 한 가지를 붙잡고 30년을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소월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늦은 밤인데도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낮게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자장가였지요. 낮고 부드러운 멜로디가 창고 문틈을 비집고 흘러들어왔습니다. 도성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손등으로 훔쳤지만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억지로 참으려 하였지만 이번에는 참아지지 않았어요. 어깨가 낮게 들썩였습니다. 어머니. 처음으로 그 소리가 가슴속에서 차올랐어요.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 안에서 그 말이 천천히 뜨겁게 번져나갔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아들 생각을 하면서 아들의 이름으로 다른 아이들을 살리면서 본인은 찬밥을 먹으면서 다리도 고치지 못하면서 오직 아들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그것 하나로의 자리를 지켜온 것이었구나. 소월의 자장가 소리가 낮게 이어졌습니다. 도성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여자가 잠들지 않고 있으니까요. 바람이 창고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뜨거웠거든요. 30년 동안 품어온 분노가 무너진 자리에 도성도 미처 이름 붙이지 못한 무언가가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답니다. 엿새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성은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한 채 거적 위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이 창백하였지만 그것이 눈에 띌 리 없었지요. 어차피 때 묻은 무명 도포에 헝클어진 상투 차림이었으니까요. 신복의 말을 들은 뒤로 도성의 마음속은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백냥을 돌려보냈다는 것, 30년 동안 아들의 이름으로 쌀과 약재를 보내왔다는 것, 다리를 고칠 돈조차 아들 이름으로 절에 보냈다는 것, 그것들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분노가 무너진 자리에는 무어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도성은 아직 스스로에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침이 밝자 소월이 여느 날처럼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을 올렸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무쇠솥을 옮기고 강에서 길어온 물을 붓고 쏘가리 뼈를 넣어 국물을 우리는 것이 첫 일과였어요. 걸음마다 얼굴이 살짝 찡그려졌지만 손을 멈추는 법이 없었지요. 도성은 창고 문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다리로 30년을 이렇게 살아온 것이구나. 다리를 고칠 돈이 생겨도 쓰지 않고 아들의 이름으로 강을 건너며 살아온 것이구나. 도성은 입술을 꽉 물었어요. 가슴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자꾸만 차올랐습니다. 그때였어요. 장터 어기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물 장수 복순이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라 헐레벌떡 살인문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소월아, 큰일 났다. 최씨 할멈이 온다. 이번엔 박만복이랑 패거리까지 데리고 온다더라. 어서 조심해. 소월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주걱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눈이 커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였지요. 소월이 부엌 구석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가 있었어요. 오랜 세월에 천이 닳아 올이 군데군데 풀려있는 보따리였지요. 소월이 그쪽으로 다가가 두 손으로 꼭 껴안았습니다. 마치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듯이요. 도성은 창고 어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저 보따리가 무엇이기에 저리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며칠간 이 움막에 있었지만 소월이 저 보따리를 꺼내는 것을 도성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부엌 구석 갯장 옆에 놓여 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최씨 노파가 온다는 말을 듣자마자 소월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저 보따리를 품에 안는 것이었어요. 쾅! 살인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씨 노파가 성큼 들어섰어요.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은 서슬이 퍼렇게 살아있었고 입술이 얇게 다물어져 있었지요. 그 뒤로 기름진 얼굴에 능글맞은 웃음을 한 박만복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험상궂게 생긴 사내 여럿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어요. 장터 어귀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박만복의 눈치를 보며 사는 자들이었지요.
좁은 움막 안이 삽시간에 가득 찼습니다. 박만복이 품속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흔들었어요. 기름진 얼굴에 능글맞은 웃음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 자리 우리한테 넘기기로 하였잖소. 여기 문서가 있소. 소월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였습니다. 그런 문서를 쓴 적 없소. 무슨 소리요? 여기 인장이 찍혀 있지 않소? 박만복이 문서를 소월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소월이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지요. 자신의 인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소월은 이런 문서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인장이 어디에 있었는지 생각해보니 괴짝 아니었어요. 언제 누가 꺼내갔는지 알 수 없었지요. 최 씨 노파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순순히 나가면 좋을 것을. 이것 봐, 문서까지 다 갖추었잖냐. 소월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위조된 것이오. 나는 이런 것을 쓴 적이 없소. 박만복이 손짓하였어요. 뒤따라온 사내들이 움막 안으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상을 밖으로 밀어내고 무쇠솥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화덕 위에 그릇들을 집어 던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움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흙바닥에 흩어졌어요. 소월이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제발 그만하시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팔을 벌려 부엌 쪽을 막아섰어요. 30년 동안 어죽을 끓여온 무쇠솥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따뜻한 어죽을 끓여주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솥이 있는 자리였지요. 사내 하나가 소월을 세게 밀쳤어요. 소월이 뒤로 비틀거리다 흙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가 꺾이면서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어요. 손바닥이 깨진 그릇 조각에 긁혔지요. 붉은 것이 번졌습니다. 복순이 비명을 질렀어요. 소월아. 복순이 달려들어 소월 앞을 막아섰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소란 소리를 듣고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였어요. 하지만 박만복의 패거리가 살인문 어귀를 막고 있어 선뜻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최 씨 노파가 비웃음을 흘렸어요. 일찌감치 순순히 나갔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러게 왜 버티느냐. 그때였습니다. 최 씨 노파의 눈이 부엌 구석 쪽을 훑었어요. 소월이 아까 품에 안고 있던 낡은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지요. 노파가 그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소월이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어요. 바닥에 넘어진 채로 손을 뻗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지만 기어서라도 막으려 하였지요.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리며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그것만은 안 돼요. 제발 건드리지 마시오. 그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30년 동안 소월이 저리 다급하게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을까요? 복순도 놀라 소월을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최 씨 노파가 코웃음을 쳤어요. 돈을 넣어둔 것이겠지. 당장 내놔. 노파가 보따리를 낚아챘습니다. 소월이 달려들어 보따리를 붙잡았어요. 두 사람이 보따리를 잡아당겼습니다. 한쪽은 빼앗으려 하고 한쪽은 필사적으로 지키려 하였지요. 낡은 천이 견디지 못하였어요.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보따리 안에 있던 것들이 흙바닥으로 쏟아졌어요. 움막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소란을 피우던 사내들도 소리를 지르던 노파도 모두 손을 멈추고 바닥을 바라보았어요. 바닥에 쏟아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갓난아기 베네 저고리였어요. 누렇게 빛이 바랬지만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지요. 아주 작은 저고리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나 맞을 만한 크기였어요. 그 옆으로 작은 주머니 하나가 굴러나왔는데 탯줄을 담아두는 주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수십 장의 편지 묶음이 흙바닥 위로 흩어졌어요. 노랗게 빛이 바랜 편지들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지만 오랜 세월에 종이가 삭아서 살살 다루지 않으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묶음을 묶었던 끈이 풀리면서 편지들이 흙바닥 위로 흩어졌지요. 어떤 것은 아궁이 제 위로 날아갔고 어떤 것은 깨진 그릇 조각 옆에 떨어졌습니다.
소월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베넷 저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슴에 꼭 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것들이 흙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최씨 노파가 바닥을 내려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은 없고 이런 것들만 잔뜩 쌓아뒀냐. 쓸데없는 것들. 그러나 노파의 목소리가 예전처럼 당당하지는 않았어요. 바닥에 쏟아진 것들을 보고 패거리 사내들도 멈칫하였지요. 깨진 그릇 사이로 흩어진 편지들, 누렇게 바랜 베넷 저고리, 작은 탯줄 주머니, 그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를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박만복이 능글맞은 웃음을 거두며 헛기침을 하였습니다. 복순이 두 팔을 벌리고 소월 앞을 막아섰어요. 이제 그만하시오. 할멈이 30년 동안 이 사람한테 한 짓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장터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더 이상 이 사람 괴롭히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소. 복순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하였어요. 장터 어귀에 모여있던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런 나쁜 사람들이 있나? 아이고, 불쌍한 소월이. 저 편지들 좀 봐. 저게 다 뭐야, 아기 옷이잖아. 상인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최씨 노파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였어요. 박만복이 노파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나야 할 것 같다는 눈짓이었지요. 두고 봐.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야. 최씨 노파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내뱉고 살인문을 박차며 나갔습니다. 박만복과 패거리들이 슬그머니 뒤를 따랐어요. 살인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움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소월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거두어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오래된 종이가 축축한 흙바닥에 닿아 상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그냥 종이가 아니었어요. 30년의 세월이 담긴 것들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도성이 창고에서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이 움막에 들어왔던 사람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바닥에 흩어진 편지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소월이 미처 거두지 못한 편지들을 집어들기 시작하였지요. 소월이 고개를 들어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소? 내가 거둘 것이오. 제가 죽겠소. 도성이 짧게 대답하고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가 너무 낡아서 살살 다루어야 하였어요. 손가락에 힘을 빼고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지요. 그런데 편지 하나가 반쯤 펼쳐진 채로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성의 손이 그 편지 위에서 멈추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빼곡히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붓을 잘 다루지 못하는 손으로 힘겹게 눌러 쓴 글씨였어요. 군데군데 먹이 번져 있었고 어떤 글자는 눈물이 떨어져 번진 것인지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지요. 도성의 눈이 그 글씨를 따라갔습니다. 도련아, 어미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란다. 도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살리고 싶었던 거야. 내가 경풍으로 쓰러지던 날 어미는 너를 안고 맨발로 의원을 찾아 달렸단다. 그런데 어미에게는 돈이 없었어. 시어머니도 돈을 주지 않으셨지. 갈 곳이 없었어. 너를 살릴 방법이 없었단다. 그래서 어미가 한 것이 그것밖에 없었어. 도성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내가 좋은 집에 가서 따뜻하게 크는 것을 보고 나서야 어미는 돌아섰단다. 그날 내가 어미를 향해 손을 뻗던 것이 지금도 눈에 서네. 어미야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귓가에 맴돈단다. 도성은 더 이상 읽지 못하였습니다. 종이 위로 뜨거운 것이 떨어졌어요. 눈물이었습니다. 도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편지 위로 떨어졌지요. 번진 먹이로 또 다른 번짐이 생겼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다음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읽어야 하였습니다. 다 읽어야 하였지요. 도련아, 오늘이 내 생일이구나.
어미가 미역을 한 줄기 구해두었단다. 혼자 먹으려니 목이 넘어가지 않아 그냥 두었어. 어미 밥상에 미역이 올라오는 날이면 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먼저 나온단다. 또 다른 편지를 펼쳤어요. 도련아, 오늘 장터에서 내 또래 아이를 보았어. 어미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우리 도련이도 저렇게 컸겠지 싶어서 한참을 바라보았단다.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또 다른 편지였어요. 도련아, 오늘 다리가 많이 아팠어. 장작을 옮기다 다리가 꺾여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였단다. 그래도 이번 달 쌀과 약재는 보내야 하니까 참았어. 내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니까. 어미가 아픈 것은 괜찮아. 내 이름으로 다른 아이가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됐어. 도성은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지요. 30년 동안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어요. 30년 동안 아들에게 닿지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어미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란다. 그 한 문장이 가슴 한가운데에 불로 새겨지는 것 같았어요. 소월이 놀라서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시오? 어디 불편하신 것이오? 도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편지를 가슴에 꼭 안은 채로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대로 살인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월이 놀라 불렀어요. 이보시오, 어디를 가시오? 그 편지는. 도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인문을 열고 장터 어귀로 뛰쳐나갔어요. 뒤에서 소월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이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장터 좌판들 사이를 달렸어요. 나물 장수가 놀라 비켜섰고 생선 장수가 소리를 질렀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달리는 도성의 볼 위로 눈물이 쉬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이 걸려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장터를 벗어나 강변 수숫대 밭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갈대들이 도성의 도포 자락을 잡아당겼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강변 끝에서 멈추었습니다. 더 갈 곳이 없었어요. 앞에는 섬진강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강변 모래에 박혔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은 채로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 여인은 자신을 기다렸어요. 30년 동안 편지를 썼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아이들을 살렸어요. 다리가 아파도 배가 고파도 100냥짜리 제안이 와도 오직 아들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그것 하나로 그 자리를 지켜온 것이었지요. 그런데 자신은 무엇을 하러 온 것이었을까요? 복수를 하러 왔어요. 저 여인을 무너뜨리러 왔습니다. 절망시키러 왔지요. 강물이 소리 없이 흘러갔습니다. 도성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32살 인생에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양부의 장례 때도 이렇게 울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처음으로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낯선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하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올랐어요. 강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도성이 가슴에 안고 있던 편지들의 가장자리가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30년 동안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지요. 도성은 그것들을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놓칠 수가 없었거든요. 강물은 여전히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갈대들이 바람에 낮게 흔들렸어요. 어딘가에서 물새 한 마리가 낮게 울며 강 위를 날아갔습니다. 도성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편지를 가슴에 안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못하였던 눈물을 강변에 쏟아내고 있었지요. 한편 움막으로 돌아온 소월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남은 편지들을 거두어드리고 있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손으로 헤아려 보니 몇 장이 없었어요. 도성이 가져간 편지들이었습니다. 소월이 멍하니 중얼거렸어요. 왜 편지를 가져간 것이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복순이 다가와 소월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요.
소월은 베네 저고리를 가슴에 안은 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흘렸어요. 창밖으로 섬진강이 오늘도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성은 강변 모래 위에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편지들을 가슴에 안은 채로요. 눈물이 멎은 뒤에도 한참이나 자리를 뜨지 못하였습니다. 강물이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달빛이 물 위에서 일렁거렸어요. 갈대들이 바람에 낮게 흔들렸습니다. 도성은 천천히 편지를 다시 펼쳤어요. 눈물이 떨어져 번진 자리, 먹이 군데군데 번진 자리, 오래되어 사가가는 종이 그것들을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짚어가며 한 장 한 장 다시 읽었습니다. 도련아, 어미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란다. 도련아, 오늘 내 생일이구나. 미역을 한 줄기 구해두었는데 혼자 먹으려니 목이 넘어가지 않아. 도련아, 오늘 다리가 많이 아팠어. 그래도 이번 달 쌀과 약재는 보내야 하니까 참았어. 내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니까. 도련아, 어미는 괜찮아. 내가 어딘가에서 따뜻하게 밥 먹고 있으면 그것으로 됐어. 도성은 편지를 가슴에 다시 꼭 안았어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편지들을 쓴 손이 손님에게 어죽을 퍼주던 그 손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던 그 손이, 무거운 무쇠솥을 절뚝거리며 옮기던 그 손이 같은 손이었습니다. 도성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결정되었어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무언가였지요. 도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바람이 도포자락을 흔들었어요. 도성이 신복을 찾아 장터 어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걸음이 빠르고 단호하였지요. 신복이 도성을 보자 달려왔습니다. 도성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 얼굴에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였지요. 도방 어른 괜찮으시옵니까? 도성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한양으로 기별을 넣어라. 상단 사람들을 모두 이리로 불러내려라. 신복이 눈을 크게 떴어요. 상단 사람들을 모두요? 그렇다. 그리고 박만복이라는 자와 최씨 노파에 대해 지금까지 캐낸 것들을 모두 문서로 정리해 두어라. 위조 문서건, 30년 전 상해건, 장터 상인들을 상대로 저질러온 온갖 불법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신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도성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물 위에서 일렁이고 있었지요. 포도청에 고발장을 올릴 준비도 해두어라. 신복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알겠사옵니다. 도방 어른. 도성이 돌아서며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이 끝나면 내가 직접 할 일이 있다. 신복은 더 묻지 않았어요. 도성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이튿날과 그 다음 날 도성은 움막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월은 여느 날처럼 새벽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을 올렸어요. 손님이 들어오면 어죽을 퍼주고 손님이 나가면 설거지를 하였지요. 하지만 살인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도성이 돌아올까 봐요. 복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소월아, 그 나그네 떠난 것 아닐까? 편지를 들고 갔잖아. 소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하였어요. 아니야.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갈 것이야. 소월의 눈이 살인문 쪽을 향해 있었어요. 혹시라도 도성이 돌아올까 봐요. 하지만 살인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장터 손님들이 드나들었지만 도성의 발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어요. 소월은 저녁이 되어서도 움막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돌아올 때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찬바람이 불어와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복순이 다가와 소월의 어깨에 혼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요. 소월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왜 편지를 가져간 것일까? 복순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답해 줄 수 없었거든요. 강물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어요. 하구촌 장터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소월은 살인문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답니다. 사흘째 되던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소월은 여느 날처럼 움막을 지키고 있었어요. 손님 한둘이 어죽을 먹고 나간 뒤 움막이 한산해진 참이었지요. 복순이 나물 좌판을 정리하다 말고 나루터 쪽을 바라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소월아. 복순의 목소리가 이상하였어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지요. 저것 좀 봐라. 소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루터 쪽에서 나룻배들이 잇따라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척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있었지요. 배에는 사람들이 빼곡히 타고 있었어요. 장터 상인들이 하나둘 좌판을 멈추고 나루터 쪽을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장터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나룻배들이 나루터에 닿았습니다.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하였어요. 반듯하게 갓을 눌러 쓴 사내들이었습니다. 깔끔한 도포 차림에 허리를 꼿꼿이 세운 것이 한양에서 내려온 상단 사람들이 분명하였지요. 하나, 둘, 셋 10명이 넘었어요. 저마다 문서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배에서 한 사내가 내렸어요. 소월의 눈이 그쪽으로 향하였습니다. 그 사내를 보는 순간 소월의 발이 굳었어요. 도성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때 묻은 무명도포에 헐은 집신 차림으로 창고 거적 위에서 자던 그 청년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짙은 옥색 도포에 흙립을 반듯하게 눌러쓰고 허리를 곧게 세운 채 나루터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묵직한 위험이 느껴졌어요. 장터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야? 한양 상단 사람들 같은데. 저 맨 앞에 젊은 사람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때였습니다. 박만복이 장터 어귀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였는지 몸을 돌려 달아나려 하였지요. 하지만 도성의 신복들이 이미 장터 어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신복이 박만복 앞으로 나서며 문서를 내밀었어요. 박만복, 이 문서를 보시게. 인장 위조건, 사문서 위조건, 그리고 장터 상인들을 상대로 30년간 저질러 온 협작건이 낱낱이 적혀 있다. 포도청에 이미 고발장이 올라가 있고 포교들이 곧 도착할 것이네. 박만복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요. 이건 할멈이 시킨 것이고 그 할멈건도 따로 있사옵니다. 신복이 또 다른 문서를 꺼내 들었어요. 30년 전 며느리를 계단에서 밀어 다리에 상해를 입힌 건, 갓난 손자를 맨몸으로 내쫓은 건, 이것은 죄가 가볍지 않사옵니다. 장터 어귀에 모여있던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오? 소월이가 다리가 절이 된 것이 그 때문이었군. 아이고 불쌍하여라. 최씨 노파가 장터 어귀에서 뒷걸음질 치려 하였지만 이미 늦었어요. 신복들이 조용히 양쪽을 막고 있었지요. 노파의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도성이 천천히 최씨 노파 앞으로 걸어갔어요. 구두 소리가 아니 가죽신 소리가 장터 흙길 위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도성에게 쏠렸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요. 도성이 최씨 노파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노파가 도성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누구냐? 도성이 노파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어요. 할머니께서 30년 전에 계단에서 밀어 내쫓으셨던 그 병든 아이였습니다. 장터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최씨 노파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였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지요. 뭐라고? 그 아이가? 네. 할머니가 버리신 그 아이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사옵니다. 도성이 한 발짝 더 다가갔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장터 전체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 어머니를 30년 동안 괴롭히셨지요. 다리가 부러져도 의원 한 번 못 보게 하셨고 손주를 내쫓으시고는 둘째 아들이 망하자
다시 찾아오셔서 돈을 내놓으라 협박하셨습니다. 이제 그 값을 치르실 때가 되었사옵니다. 노파의 무릎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였지요. 나는 몰랐어.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도성이 돌아서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몰랐다는 것이 이유가 되지는 않사옵니다. 포교들이 장터 어기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어요. 박만복이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을 싹싹 빌었지만 포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최씨 노파도 포교들에게 이끌려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장터 상인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잘됐다. 속이 시원하구나. 드디어 저 나쁜 자들이 벌을 받는구나. 복순이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30년 동안 소월의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박만복과 최씨 노파가 포교들에게 이끌려 나간 뒤 장터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어요. 도성이 천천히 움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소월은 움막 앞에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눈이 크게 떠져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도성이 소월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어요. 소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다 어찌된 일이오? 당신은 대체 누구요? 도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짙은 옥색 도포가 흙먼지 자욱한 바닥에 닿았습니다. 장터 상인들이 숨을 죽였어요. 복순이 입을 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지요. 강바람만 낮게 흘러갔어요. 도성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소월이 당황하여 손을 내저었어요. 왜 이러시오? 어서 일어나시오. 도성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이었지요. 강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도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볼을 타고 턱 끝까지 흘러내린 눈물이 흙먼지 쌓인 바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도성이 품속에서 편지들을 꺼냈어요. 30년 동안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누렇게 빛이 바랜 종이들이 강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소월의 눈이 그것을 보는 순간 크게 떠졌습니다. 도성이 편지들을 두 손으로 받쳐 소월 앞에 내밀었어요. 그리고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소월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하였어요. 숨이 막혔지요. 어머니, 소자가 돌연히 옳습니다. 소월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손을 들어 도성의 얼굴로 가져갔지요. 손끝이 도성의 오른쪽 손목 안쪽을 살며시 짚었어요. 초승달 모양의 태점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30년 전 아기 목욕을 시킬 때마다 손가락으로 살살 어루만지던 그 자리였지요. 설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0년 동안 삼켜온 그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정말 내가 돌연이냐? 도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요. 소월이 두 팔을 벌렸습니다. 도성을 끌어안았어요. 30년 동안 품어보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꿈에서만 보던 아들이었지요. 소월이 오열하였어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가슴속에 쌓였던 30년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도련아, 우리 아가 어미가 죽기 전에 너를 만나는구나. 소월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도성을 안은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놓치면 다시 사라질 것 같아서요. 30년 전처럼 다시 떠나보내야 할 것 같아서요. 도성도 오열하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32의 인생에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지요.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오해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소자를 버렸다고 생각하였어요. 복수를 하러 왔사옵니다. 어머니를 무너뜨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도성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소자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사옵니다. 편지를 읽었사옵니다.
다 읽었사옵니다. 소월이 도성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주름진 손, 굵은 손마디, 30년 동안 어죽을 끓여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도성의 볼을 감싸 안았지요. 눈물 젖은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도련아, 우리 아가. 소월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은 아프지 않니? 건강하니? 도성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30년 전 경풍으로 죽어가던 아기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어머니였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먼저 건강을 물어보는 어머니였어요. 네, 어머니. 소자 건강하옵니다. 소월이 도성의 볼을 두 손으로 꼭 감싸주었어요. 그것만 들으면 됐어. 주름진 얼굴에 환한 빛이 번졌습니다. 30년 동안의 기다림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웃음이었어요. 장터 상인들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복순이 앞치마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30년 동안 소월의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지요. 소월아, 드디어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들을 만났구나.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월이 나루터 길을 걷고 있었어요. 두 발로 반듯하게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절뚝거리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치료받지 못하였던 다리를 도성이 한양 최고의 의원을 불러 고쳐드린 것이었지요. 처음 두 발로 반듯하게 걸음을 내디뎠을 때 소월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울었답니다. 아파서가 아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걸어보는 것이어서였지요. 도성이 나루터 끝에서 소월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월이 가까이 오자 도성이 두 팔을 벌렸어요. 어머니, 이제 어디든 같이 걸을 수 있사옵니다. 소월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도련이랑 어디든 갈 수 있겠구나. 강바람이 불어왔어요. 섬진강이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두 모자가 나루터 길을 나란히 걸었어요. 소월의 걸음이 반듯하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절뚝거리지 않는 걸음이었지요. 두 달이 지났습니다. 강 건너 절의 구제소에 새 현판이 걸렸어요. 도련 구제소. 도성이 직접 이름을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소월이 아들의 이름으로 쌀과 약재를 보내온 그 이름이었어요. 소월의 30년을 기억하기 위한 이름이었지요. 구제소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도성이 쌀과 약재를 가득 실은 보자기들을 마당으로 들여놓았어요. 예전에 소월이 혼자 이고 왔던 것보다 몇 배는 많은 양이었지요. 노승이 합장을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방 어른, 이제 아이들이 굶지 않겠습니다. 도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혼자 하신 일이옵니다. 이제 소자가 함께 하겠사옵니다. 소월이 마당 한켠에서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무릎에 앉히고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었지요. 낮고 부드러운 멜로디였습니다. 30년 동안 불러온 그 노래였어요. 도성이 소월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 노래가 제 귓가에 늘 맴돌았사옵니다. 처음 움막에서 들었을 때부터요. 소월이 도성을 바라보았어요. 기억하느냐? 어미가 너한테 늘 불러주던 노래야. 내가 아기 때 잠들 때마다 불러줬던 것이란다. 도성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소자한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제 소자가 어머니께 불러드리겠사옵니다. 소월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가르쳐 줄게. 천천히 가르쳐 줄게. 며칠 뒤였습니다. 소월의 어죽 움막에 새 간판이 걸렸어요. 소월이 30년 지기 복순에게 움막을 넘겨준 것이었지요. 복순이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어요. 소월아, 이것이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 소월이 복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순아, 내가 없었으면 나 진작 무너졌어. 이것은 내 마음이야. 복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소월아, 고마워. 진짜 고마워. 도성이 복순 앞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주머니, 소자가 더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어머니 곁을 지켜주셨으니까요.
소자 대신 어머니 편이 되어주셨으니까요. 아주머니가 아니셨으면 어머니는 그 오랜 세월을 어떻게 버티셨겠사옵니까? 복순이 두 모자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결국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뒤 두 모자는 나란히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양부모가 잠든 묘소를 찾아가기 위해서였어요. 소월이 묘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들고 온 재물을 올리며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우리 아이를 이토록 훌륭하게 키워주시어 감사합니다. 제가 해드리지 못한 모든 것을 해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사옵니까? 다음 생에도 꼭 인사드리고 싶사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소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성이 소월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양부모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소? 이제 행복하시오.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성이 소월의 방문 앞에서 머뭇거렸어요. 문을 살며시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소자이옵니다. 소월이 문을 열었어요. 도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2살 된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물어보고 있었지요. 어머니, 소자 오늘 어머니 곁에 누워도 되겠사옵니까? 소월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이리 오너라. 도성이 소월 곁에 누웠어요. 30년 만이었습니다. 2살배기 아기였던 아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 어머니 곁에 누운 것이었지요. 소월이 도성의 이마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자장가를 흥얼거렸어요. 낮고 부드러운 멜로디였습니다. 30년 전에도 불러주던 그 노래였지요. 도성이 눈을 감으며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이 노래가 익숙하옵니다. 어머니가 소자한테 불러주시던 노래이지요? 소월이 도성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대답하였어요. 그래, 내가 아기 때 잠들 때마다 불러줬던 것이란다. 도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소자한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제 소자가 어머니께 불러드리겠사옵니다. 소월의 볼 위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르쳐 줄게.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혀 있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끝났어요. 30년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어머니와 아들이 다시 한 이불 속에 나란히 누웠답니다. 강물은 오늘도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섬진강 하구촌 나루터에서, 강 건너 절의 구제소에서, 그리고 한양 윤씨 상단 안채에서 30년의 이야기가 그렇게 마무리되었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30년간 소월의 곁을 지킨 복순도, 도련이를 훌륭하게 키워낸 양부모도 모두 소월과 도성의 진짜 가족이었답니다. 오늘 이 야담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신 곳이 어디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